지금의 로봇의 상승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근접해왔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봇의 상승이 좀 보여왔는데 26년부터는 우리가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의 과정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액추에이터 모듈, 이게 모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감속기 회사들이 결국에는 내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로봇의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생산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보티즈 그리고 뭐 현대 오토에버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앞선 1부에서 26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반도체와 더불어 로봇주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26년 로봇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23년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그때는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었고, 대기업들의 투자 이슈가 주가의 상승 견인이 되어 왔다면은 지금의 로봇의 상승은 결국은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근접해 왔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봇의 상승이 좀 보여왔는데 26년부터는 물론 지금 로봇주들이 오르는 것들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 생산들, 뭐 이게 최근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의 과정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액추에이터 모듈, 이게 모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감속기 회사들이 결국에는 내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이 시장에 조금 주도를 할 수 있는 결국 로봇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협동 로봇, 뭐 흔히 말해서 뭐 서비스 로봇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생산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보티즈 그리고 뭐 SBB테크, SPG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가게 되면 HL만도 뭐 현대모비스 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다이나믹 셀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흔히 말해서 액추에이터 이제 모듈 사업을 하는 회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아마 8%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LG전자도 예전에 여러 가지 서비스용 로봇으로 2019년쯤에 뭐 특허를 낸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빨래를 하고 그리고 건조기를 돌리면은 스타일러에 이제 넣죠. 그거를 이제 빨래 개비는 로봇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점차적으로 간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도 좀 LG전자 쪽에서 로봇선을 이제 좀 티저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CES 2026에서 좀 선보일 걸로 보이고 있는데 로보티즈가 점차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좀 핫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의 한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매출에서 이게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 이제 모듈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해왔다라면 그 이후에 인적 분할로 이제 내쳐왔던 로보이츠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죠. 뭐 실내 주행 로봇이나 실내 주행 로봇처럼 우리가 뭐 아니면 호텔리어처럼 호텔에서 1층간 이동을 하면서 그런 수건 배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배달을 하는 게 그런 자율주행 로봇인데 지금 당장은 실적은 못 내긴 하겠지만은 이 회사가 좀 정체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더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실적으로 배달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좀 잠재적인 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협동 로봇까지 그리고 이제 그 로봇선으로 인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에 만약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밸류체인에 좀 들어갈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실적으로 잡히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로보티즈가 가장 큰 대장주로 보여왔는데 로보티즈가 일단 액추에이터 감속기 중에서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레벨을 좀 볼 수 있는 회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 쪽은 HL만도죠. HL만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28년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양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도 지금 28년쯤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회사들이 로봇 밸류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 둘씩 지금 고객사를 지금 만들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CES 2026에서 아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마 추후에 좀 나스닥 상장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 여기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서 생산량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오토에버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 그 GPU 칩을 5만 장을 받게 되면서 그런 자율주행과 이렇게 로봇의 쪽으로 빠른 속도감을 보여줄 수 있는 R&D 개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현대차 이제 밸류체인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로봇주를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선별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모아가면 좋을까요? 이제는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로봇주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CES 2026 지나면은 어느 정도 세로는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세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게 작년 12월 31일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어제 콜옵션을 일단은 그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지분들을 아마 콜옵션 조기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분이 한 59%가 됩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저기 한 13%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SK 배터리 아메리카죠. 최근에 미국 쪽에 ESS 공급 계약을 하나둘씩 따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유일로보틱스의 그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사업부를 좀 더 이제 더 다각화하겠죠. 최근에 청라 쪽에 거의 한 2,500억짜리 캐파의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연간 300억, 500억 버는 회사가 2,500억짜리 캐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회사들의 대기업들이 지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CES 2026에 만약에 세론으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봤을 때 이쪽에 대주주 지분이 있는 유일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고 좀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내년 아마 4월쯤에 양산된 걸 좀 지연했습니다. 지연하긴 했지만은 이 이슈가 결국에 삼성전자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만약에 콜옵션 조긴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지분 영향에 따라서 본격적인 삼성전자 자회사로서의 빠른 속도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담아가는 과정이고, 액추에이터 쪽은 아까 로보티즈 그리고 HL만도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4680 배터리 양산의 모멘텀에 따라 2차 전지 섹터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뭐 어제자로 대략 한 톤당 한 12만 유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해 초죠. 올해 초가 5만 유안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한 이미 2배 이상 주가가 그게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왔죠. 그거는 결국에는 워낙 이제 BYD나 이런 CATL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또 빠져왔었고, 최근에 중국이 정부에 조금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BYD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그러면서 이제 CATL이 강산이 채굴을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특히 양극재 회사들 뭐 NNF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같은 회사들은 이 레깅 효과가 한 2개월 뒤에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10월에 8만 위안이었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4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2만 위안이면은 내년 1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격 효과에 따라서 양극재 회사들은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최근에 물론 이제 LG 엔솔이 포드랑 대략 7조 계약이 해지가 됐죠. 대신에 이게 우리가 물론 그 해지된 그 이슈가 실제로 지금 폴란드 내년에 27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는 한데, 27년에 폴란드에 생산하는 공장이 한 30%가 날아가긴 했어요. 날아가긴 했지만은 올해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 말이었죠. 스웨덴의 노스폴트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 주요 고객사가 볼보랑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 작년 말쯤에 LG엔솔 IR을 들었을 때 실제로 새롭게 세팅을 하려면은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다른 고객사들이 계약을 했고 우리 여기 공장에서 이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비었어요. 포드 물량이 비었으면 당연히 새롭게 볼보랑 저는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쪽 물량이 좀 충분히 세팅이 된다라고 해봤을 때 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전기차 캐즘에 대한 효과도 내년 초 중반쯤이면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말씀대로 이제 ESS 크죠. 최근에 사실 주가의 견인은 ESS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 비중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LG 엔솔이 실제로 ESS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1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달라요. 내년에는 거의 40%까지 비중이 더 확대될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AI 쪽, 그 인프라 기반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결국 그게 지금 2차 전지의 상승 견인했던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아까 중국 공급 조절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여러 양극재, 특히 LFP 그런 ESS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CATL이 결국 테슬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철회를 했죠. 그에 대한 그 있는 빈 공간들을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성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워낙 2년 동안 수익성이 부진해왔고,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죠.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그게 채무만 20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제가 또 금리 인하까지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까지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재무적인 개선도 포함이고, 그다 가격단도 올라가고 있네. 어느 정도 가동률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LG 엔솔도 추후에 새로운 고객사가 세팅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효과도 좀 올라가게 될 것이라 좀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로 4680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결국 4680도 사실 2270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크고, 그만큼 이제 주행거리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센세이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이제 전기차 회사들도 전기차 캐칭이 더 빨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연비 플러스 주행거리 플러스 충전 속도 플러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수요자가 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4680 이제 배터리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적어도 상반기쯤에 이제 LG 엔솔에서 이게 빠르게 이게 수율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 엔솔을 제외하고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BM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 양극재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좀 실적이 올해 한 1분기, 2분기쯤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레버리지가 점차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탄산 리튬 가격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사실 코발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재단의 이제 수익성이 더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올해 1분기 때 이게 코스피 비전 산장을 이제 거절당했죠. 왜냐하면 조금 더 추후에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재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제가 주가가 좀 더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분기나 이번 4분기 그리고 주주총회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1년 뒤에 결국에는 다시 재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유류팡 특히 헝가리 공장 쪽에서 빠른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쪽에서 조금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NF도 최근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로 2분기가 마이너스 1,500억 적자였죠. 그리고 3분기가 플러스 한 200억 초반대 흑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이제 미국 쪽 ESS, LFP, ESC 그 양극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LNF란 말이죠. 그럼 아까 ESS 얘기를 하면서 뭐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제 LG 엔솔이 북미 쪽에서 빠르게 지금 ESS 가동률을 올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F 쪽에 대한 양극재 수요가 생각보다 실적의 개선세가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저는 이제 LNF, 에코프로 BM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의 가격적 상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LG 엔솔이 지금 포드 이슈 이후에 지금 38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포드 27년에 대한 이제 미래의 이제 밸류는 조금 빠지긴 하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7년 이전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새롭게 뭐 폭스바겐이나 뭐 볼보 물량이 세팅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가동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추후에 차세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NF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가격대가 지금 10만 원 좀 초반대, 뭐 10만 원까지 거의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양극재 최근에 그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ESS 수요가 결국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적도 우상향된다라고 해봤을 때 아마 내년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좀 상방이 좀 열어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고점에 몰려 계신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26년을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정말 단계별로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뭐 본전이 왔거나 이 정도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줄였다 하시는 분들은 못 견디게 해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은 조금은 저는 줄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회사의 배터리 부품 업체야 아니면 소재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이게 AI로 시작한 ESS도 있긴 하겠지만은 추후에는 이게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로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차세대 배터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듯이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의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결국은 전기차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ASS가 내년에 LG 엔솔이 4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28년, 29년 그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가는 새로운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와 양극재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기다렸으면 또 한 번 기다려도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예전까지 2차 전지를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으니까. 지금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했다는 거죠. 배제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옵티머스 로봇, 좀 한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요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중점을 주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로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뽑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항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사실 그 사이클상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이고 최근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일라일리가 기술 이전을 한두 건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 저는 다 같은 제약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제 주요 트렌드가 알츠하이머가 있을 거고 이중항체가 있을 거고 ADC, 비만 치료제, 특히 AI 신약 대략 한 이 가지 요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신약 개발 좋죠. 신약 개발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팜이나 아니면은 뭐 렉나자야 이제 오스코텍이 제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유황영이 얀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플랫폼 이 회사들이 사실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보로노이,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 D&D 파마텍, 이제 팩트론 뭐 이런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큰 이제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삼바도 이제 저기 GSK 공장을 인수를 했고 셀트리온도 저기 릴리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북미 쪽 CDMO로 더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CDMO도 괜찮고 바이오 플랫폼도 괜찮고 신약은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좀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는 좋은데 그 세부적으로는 이 두 섹터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두 섹터의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이오 플랫폼을 일단 봐야 될 것들은 첫 번째로 이제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알테오젠은 일단 뭐 오늘도 뭐 옵션 계약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술이 이전에 새롭게 뭐 평가 계약이나 추후에 본 계약을 가기 위한 레벨 단계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특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는 그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먼저 태클을 먼저 걸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는 내년 8월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가처분 이제 신청이고 일단 독일 자체는 가처분 신청과 이게 기존의 판결 자체가 오히려 애초에 이제 이원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와는 조금 완전히 다른 이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마 내년 8월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할로자임이 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 이유가 나오냐면은 할로자임은 애초에 이제 특허 만료 자체가 거의 32년쯤을 보고 있고 알테오젠이 거의 4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특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여러 빅파마 업체들 아니면은 할로자임이 주요 고객사들이 점차적으로 알테오젠에 좀 컨택을 하고 있는 실제로 MTA 계약을 맺으면서 본계까지 가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허 이슈가 좀 나왔다고 감안했을 때 결국 오늘 그런 옵션 계약 이슈가 나왔다는 거는 추후에 새로운 계약이 나오게 됐을 때 올해 4월에도 PGR 여러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SC 제형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알테오젠은 뭐 추후에 충분히 저는 70만 원 이상도 조금 저는 눈여겨볼 수 있다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사실 시장의 관심은 AB 바이오죠. 사실 지금 20만 원 전후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앞서 얘기했던 알테오젠, AB 바이오 제가 사실 5년 동안 매년마다 탐방을 갔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좀 스터디를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AB 바이오는 사실 한번 22년도에 산오피 기술 이전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사실 GSK와 릴리 계약 거의 총 3건을 큰 계약을 따냈죠. 그렇다는 거는 빅파마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NTA 계약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상훈 대표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 그만큼 바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본계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사실 AB 바이오를 좀 3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ADC 이중 항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 달에 이 전인상 신청을 했습니다. IND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이제 인상 일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케다 제약이 실제로 지금 12조 계약을 맺었죠. 중국이 아마 이노반트 회사랑 계약을 맺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2조입니다. 엄청난 큰 금액이죠. 계약 금액만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나 AB 바이오가 업프론트 계약을 받을 때 대략 한 500억에서 800억을 받는데 이번에 다케다 제약이 1조를 받았죠. 그러면 내년에 AB 바이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ADC 이중항체 이 두 건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임상 1상이 진행된다? 아직까지 ADC 이중항체가 임상 1상 진행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이후에 차세대 이제 파이프라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러면 AB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주요 이제 바이오 플랫폼은 알테오젠과 그리고 AB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는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인데요. 뭐 D&D 파마텍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페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페트론은 내년 10월까지 이제 릴리 계약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중간에도 계약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보다 앞서 G2G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너램프 그 플랫폼 자체가 일단은 최대 3개월까지 이제 주사 이제 한번 맞을 수 있는 제형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 베링거 인겔하임, 추후에 로시로 추정되는 회사가 최근에 9월쯤에 이거 평가 계약을 좀 맺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보통 평가 계약을 맺으면은 한 1년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년 5개월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를 인수를 못했죠. 화이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조금 가져야 되는 지금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마운자를 릴리한테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좀 뺏겼던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뭐 최근에 올랐던 거는 위고비가 이제 미국의 이제 FDA 승인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릴리가 내년 상반기도 또 경구용 치료제 그 FDA 승인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이 전략을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가 2023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평가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쯤에 G2G 바이오가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는 G2G 바이오를 저를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등 새롭게 강세를 보이는 섹터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 섹터로 가느냐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내년에 주도 섹터를 보는 게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제 원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면서 2차 전지도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수를 우리나라 시장만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전략 자체에서는 조금 소외 섹터를 쭉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은 저는 사실 좀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개의 섹터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실적이 확실한 거, 반도체.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나만 가지고 있든지 2개 다 가지고 있든지 이거는 충분히 비중을 크게 좀 가져가야 된다. 적어도 40%는 좀 가져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뭐 AI 신약 쪽에 있는 프로티나나, 그리고 최근에 삼성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내년부터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아까 제가 신약 개발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프로티나 같은 AI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오히려 발빠르게 전 이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죠. 그 인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이전 제가 볼 때 내년이 좀 가장 많은 계약들이 나올 수 있는 좀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20-30%는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고, 로봇이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한 40% 내에서 조금 비율대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은 말씀드린 대로 CES 이후에 새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이후에 그런 대기업들이나 휴머노이드 양산 시점, 왜냐하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12월부터 이미 생산을 위한 설계 과정의 세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마 생산 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여러 밸류체인 단의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봇주들에 대한 성장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봐야 된다. 그러면 로봇주도 적어도 10에서 15%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빠질 때가 기회라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LG 엔솔이나 LNF 비중도 나머지 한 10% 내에서 추후에 좀 비중이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